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진행을 맡은 한국통계진흥원 이정영관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저희 서울에서 열리는 통계청 통계교육원의 통계 아카데미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통계청 통계교육원이랑 저희 한국통계진흥원은 국민의 통계 소양 함양, 국가 통계에 대한 올바른 사용 유도 및 이해도 증진, 통계 리터러시 지식과 기술 보급을 위한 통계 아카데미를 연간 3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통계 아카데미 강연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간단하게 이번 아카데미의 진행 일정과 통계청의 통계 아카데미 연간 일정, 그리고 이번 연사이신 천재민 상무이사님에 대한 간단한 양력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희 강연 일정은 오늘 진행이 될 예정이고, 제가 간단하게 이제 통계 아카데미 주제 소개를 한 10분 정도로 하고 바로 천재민 상무이사님의 강연을 80분 동안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80분 동안 진행을 하고 질의응답을 받고 저희가 사전에 나눠드린 설문조사를 이제 저희한테 다시 회수를 해주시면 되고, 추가로 오늘 참석자분에 한해서 총 10명을 저희가 제비뽑기를 해서 사은품을 지급해드릴 예정입니다. 저희 통계교육원의 통계 아카데미 연간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매년 총 3회에 걸쳐서 아카데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회차 같은 경우에는 6월 14일에 대전에서 일상에서 접하는 통계 조금 더 살펴보기라는 내용으로 진행을 했었고요. 2회차는 9월 27일 다양한 생성형 AI로 해결하는 생활통계로 서울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3회차는 데이터의 시대, 스포츠 패러다임의 변화라는 내용으로 서울에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럼 오늘 연사이신 천재민 상무이사님에 대한 간단한 양력을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무이사님께서는 현재 인공지능 전문기업인 스위트K의 본부장 및 상무이사로 역임하고 계시고, 현재 또 국민체육진흥공단이랑 첨단기술 기반 국가대표 경기력 향상 사업 참여 양궁 종목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상명대학교 일반대학원에서 이제 스포츠 ICT 영학 과정을 박사 과정을 수료하셨고, 대한체육회나 클린식만 아카데미 양성 과정 강사로도 역임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일단 저희가 오늘 강연을 하실 천재민 상무이사님에 대한 소개를 간단하게 마치고 바로 아카데미 강연을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연을 해주실 천재민 상무이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천재민입니다. 이렇게 뜻깊은 자리 마련해 주신 한국통계진흥원 관계자 여러분들하고 오늘 오다 보니까 날씨가 매우 좋더라고요. 예, 어제는 매우 추웠는데 오늘 낮 기온이 좀 올라가면서 햇볕도 짱짱하고 놀러 가기 참 좋은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연을 들으러 와주신 참석자 여러분들께도 마음 깊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오늘 통계 아카데미의 제목을 제가 데이터 시대의 스포츠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데이터의 시대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대부분의 분들은 다 동의를 하실 거라 생각이 들고, 데이터의 시대를 전문용어로 좀 표현을 하면 DX라고 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죠. 사람이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대부분의 분야에 그리고 대부분의 영역에서 디지털화를 시켜 나가고 있고, 디지털화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이 돼서 아주 스마트한 디지털의 시대로 이렇게 변하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데이터의 시대라고 명명을 했고요. 다음은 제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본업은 회사원입니다. 네, 일반 회사원이고, 인공지능 전문기업, 스위트K라는 회사. 스위트K라는 회사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인공지능 기업의 60대 기업에 포함되어 있는 회사, 선정이 된 회사이고요.
주로 이제 자연어 처리 분야, 요즘 핫한 LLM, SLLM 이런 이제 초고대 언어 모델을 활용한 서비스와 그리고 이제 영상 분석, 비전 분야를 인공지능 기술로 응용해서 서비스를 만드는 그런 회사에 다니고 있는 일반 회사원입니다. 그래서 전문 강사는 아니에요. 그래서 저한테 아주 프로페셔널한 강연을 기대하시면 안 되시고 제가 알고 있고 제가 관심 있어 하는 분야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준비한 내용을 성심성의껏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시간으로 약 한 80분의 시간을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그 스포츠 데이터, 스포츠 ICT라고 하는 분야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된 배경이 2018년도에 열렸던 평창 동계올림픽이 계기가 됐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저희 회사에서 준비를 하면서 스포츠 데이터가 갖고 있는 그 무한한 가능성과 그리고 가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스포츠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던 그리고 더구나 스포츠라고 하는 그런 게임적인 요소에 그렇게 크게 이제 관심이 없었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데이터가 갖고 있는 가치가 사람이 만들어내는 사람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데이터로서는 가장 목적성 있는 고퀄러티의 데이터라고 정의를 했고 그것이 제가 스포츠 ICT에 관심을 갖게 된 배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대한체육회의 클린 심판, 마이크가 중간에 잠깐 끊기는데, 클린 심판 아카데미의 2021년도부터, 이제 엘리트 체육이나 아마추어 쪽, 이제 심판을 현재 하고 계시는, 현직에 계시는 심판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강연을 좀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알고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책을 한 권 냈습니다.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로 읽는 미래 스포츠 이야기라고 하는 책을 한 권 냈는데 다음에 기회가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최근에 스포츠와 ICT의 결합의 여러 가지 다양한 사례들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드릴 말씀은 이제 보시는 목차에 따라서 말씀을 드릴 텐데, 제 강의의 좀 특징이 앞에 서론이 매우 길어요. 예, 뭐 자료집 보시면 아시겠지만, 프롤로그만 한 5페이지? 6페이지 정도 될 겁니다. 예, 서론이 길고, 그리고 결론이 아주 짧습니다. 최악의 강의죠. 예. 그래서 앞에 내용들이 조금 지루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미리 좀 양해를 좀 드리는 바이고요. 오늘 제가 주로 말씀드릴 내용은 스포츠와 정보통신 기술이 결합된 사례들과 트렌드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더 중요하게 제가 무게를 두고 말씀을 드릴 부분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대한 정의,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지, 그리고 내일, 그리고 미래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게 될 겁니다. 그 안에서 스포츠도 언어부댐으로서의 하나의 분야로서 같이 어떻게 발전해 나갈 것인지, 이런 내용들이 중점적인 내용이 될 것이고,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떤 자세와 애티튜드로 살아야 되는지, 어떤 마음가짐으로 시대에 적응해 나가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로 오늘 강연을 좀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보실 동영상을 2개를 준비를 했는데요.
오픈 AI는 뭐 다들 챗GPT를 통해서 많이 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뭐 요즘 이제 저희 큰아이가 대학생인데, 그 생성형 AI 서비스라고 하죠. 뭐 오픈 AI에 챗GPT를 이제 포함을 해서 여러 가지 생성형 AI 서비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생성형 AI 서비스들이 학교에서 많이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 많이 이용이 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여러 가지 한계점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한, 서비스들이 추가로 개발이 되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에 있고요. 먼저 그 챗GPT를 만든 오픈 AI에 소라라고 하는, 챗GPT는 텍스트 투 텍스트이죠. 그러니까 프롬프트를 입력을 하면 그것을 추론을 해서 적정한 답을 내주는, 그런 텍스트로 답을 내주는. 근데 이제 이 소라라고 하는 서비스는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프롬프트를 입력을 하면 그거를 영상으로 표출해주는, 답을 내어주는. 그래서 이런 이제 소라 서비스를 이용을 해서 영화나 드라마도 제작을 하는 이제 그런 사례들이 이제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을 잠깐 보시면 앞에 문구가 나오죠. 이 영상은 실제가 아니다. 텍스트로 만들어진, 프롬프트로 만들어진 영상이다. 영상을 보시면서 좀 그러니까 예민하신 분들은 이 영상이 하자가 있다라는 점을 좀 눈치채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행동이 좀 부적절하다든지 그림이 좀 적합하지 않은 그런 그림들이 나온다든지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라 서비스는 엄청나게 많은 이미지와 영상 데이터를 학습시킴으로 해서 오픈 AI가 만들어낸 영상, 그러니까 생성형을 영상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기술로 만들어낸 서비스인데, 지금 현재는 일반인들이 접근을 하지 못합니다. 일반인들은 서비스를 이용을 할 수 없고, 특정인들이 서비스를 이용을 할 수 있는 서비스이고, 그래서 이제 샘플 화면을 지금 현재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다음 보여드릴 영상은 이러한 그 오픈 AI의 그 챗GPT 기술을 로봇의 머리, 로봇의 두뇌에 장치를 해서 로봇이 그 인간처럼 판단을 하고 인간 그 판단을 근거로 해서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휴머노이드의 사례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I see a red apple on a plate in the center of the table. 지금 휴머노이드 앞에 여러 가지 물건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컵과 그릇과 건조대, 그 테이블 위에 또 사과가 놓여져 있는데요. 사람이 뭘 좀 먹을 거를 본인에게 달라고 합니다. 사과를 건네주죠. 이 로봇은 여러 가지 테이블 위에 있는 물건들 중에 먹을 수 있는 것을 사과다라는 거를 판단을 한 거죠. 그 판단을 한 근거로 해서 사과를 내어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물건들에 대해서는 정리를 하고 쓰레기를 따로 정리를 해서 버리는 행동까지, 즉 먹을 것과 버려야 될 거를 판단을 하는 그런 이제 휴머노이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잘난 척도 하죠. 자기가 꽤 잘하고 있다라고.
이 로봇의 이름이 피규어라고 하는 로봇입니다. 오픈 AI에서 만든 휴머노이드. 자, 여기까지 보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오늘 준비한 프롤로그 내용 중에서 스포츠와 정보통신이 결합된 그 사례들을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하기에 앞서서 이번에 이제 그 올해 열렸던 파리올림픽 때 과연 어떤 정보통신 기술들이 적용됐는지 중계방송에서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그 첨단 기술들이 올림픽에 적용이 됐는지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별도의 어떤 그 기사들을 통해서 파리 올림픽 때 그 첨단 기술이 적용이 되고 얼마나 많은 기술들이 발전된 기술들이 적용됐는지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사례를 좀 몇 가지 좀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올림픽을 준비하는 올림픽 그 IOC에서 뭐를 이번에 그 파리 올림픽 때 시도를 했냐면 올림픽에 참전하는 그러니까 그 올림픽에 참여하는 선수들의 모든 SNS 계정을 다 일괄 수집을 했습니다. 일괄 수집을 해서 그 수집된 SNS에 선수들에게 감정적으로 피해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상처가 될 수 있는 그런 악성 댓글들을 실시간으로 찾아내서 그 악성 댓글들을 바로바로 삭제시키는 그런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그 기술을 통해서 약 한 5억 개 정도의 악성 댓글들이 사라졌다는 그런 기사가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이거는 실제 그 체조 종목에서 활용이 된 사례인데 사람의 동작을 관절 스켈레톤 정보를 수집을 해서 선수의 동작 그리고 발의 움직임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심판들이 오심을 하지 않도록 서포트해주는 도와주는 그런 심판 지원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 심판 지원 시스템은 일본의 후지스에서 만든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을 체조 종목에 도입을 시켜서 심판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한 바가 있고요. 다음은 이제 IBM의 그 사례인데요. IBM이 이번 그 파리 올림픽 때 그러니까 그 테니스 대회를 풀 버전으로 영상을 찍게 되면 이를 이제 언론에서 하이라이트를 보도를 하게 하려면 사람이 그걸 직접 편집을 하면 평균 한 9시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경기가 있고 나서 편집되고 정리된 영상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이라이트로 영상을 보여주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거를 인공지능이 하도록 했더니 그러니까 몇 분 만에 하이라이트, 그러니까 어떤 그 영상이 핵심적이고 사람들에게 관심을 줄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판단을 수분 내에 판단을 해서 영상을 편집해내는 그런 활약을 했습니다. 그 시도를 IBM의 매치 리포트라고 하는 시스템이 이번 파리올림픽 때 언론과 협조를 통해서 이제 시행을 하게 됐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화면은 골프 경기에서 과거에 그 골프장에서 일어났던 그 경기의 데이터들을 분석을 해서 각 홀의 과거 데이터, 그러니까 이전의 데이터들 중에서 그 특정 홀에서 어떤
샷들이 나왔고 어떤 결과들이 나왔는지를 분석을 해가지고 그 홀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해주는 그런 IBM의 왓슨 X라고 하는 플랫폼을 이용을 해서 이번 파리 올림픽 때 또한 선을 보였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이제 그 대규모 이벤트, 스포츠 대규모 이벤트를 통해서 정보통신 기술들이 많이 선보이게 되는데 우리나라 그 평창 동계올림픽 때는 그 KT가 공식 스폰서로 활약을 하면서 KT가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서비스를 그 신규 서비스를 만들어서 평창 동계올림픽 때 많이 선을 보였습니다. 그 이제 선을 보였던 배경은 그 당시에 이제 지금은 우리가 흔하게 쓰고 있는 5G 서비스를 이용을 해서 여러 가지 싱크뷰라든지 홀로그램, 타임 슬라이스 이런 기술들을 평창 동계올림픽을 통해서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림픽은 아시안 게임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대규모 이벤트는 선수들의 체육관, 스포츠의 경연이기도 하지만 정보통신 기술이 얼마나 그 나라에서 발전을 하고 있는지를 선보이는 그런 경연의 장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자, 지금 보여드릴 동영상은 한 6분 정도, 조금 길어요. 한 6분 정도 동영상인데 이 동영상을 좀 보시면서 지금 제가 오늘 이 강연을 왜 듣고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 동영상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2020년 웨스턴 앤 서던 오픈의 경기 장면은 다른 대회 경기 장면과 사뭇 다른데요. 뭔가 허전하다고 할까요? 네, 라인 판정을 하는 선심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날 경기는 AI 심판이 인간 선심을 대신하여 라인 판정을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이 인간을 대체하는 건 비단 제조업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스포츠 심판 일자리도 위협을 받고 있는데요. 한 조사에 따르면 2026년까지 심판의 90%가 로봇으로 대체될 것이라고 합니다. 정말 그렇게 될까요? 호크아이는 스포츠 라인 판정에 쓰이는 컴퓨터 비전 시스템입니다. 경기장 곳곳에 설치된 10개의 카메라가 초당 340프레임으로 촬영한 이미지를 분석하여 공의 낙하 지점을 파악합니다. 2000년대 초반 테니스 시합 중계방송의 보조화면으로 쓰였던 이 기술은 2004년 US 오픈 8강전을 계기로 이듬해 실제 경기에 도입됩니다. 해당 경기에 나선 세레나 윌리엄스는 5차례의 오심을 겪고 결국 패배하는데요. TV에 나온 호크아이 리뷰와 너무나 다른 판정에 격분한 팬들이 실제 경기에 호크아이 도입을 종용했던 것입니다. 2017년부터는 10초 정도 소요되던 판독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인, 즉 실시간 판정이 가능한 호크아이 라이브를 실전에서 테스트하며 선심을 대체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구에서도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기술이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2019년 미국 독립리그에서 트랙맨 시스템을 선보인 것입니다. 미사일 추적 기술을 응용하여 공의 궤적을 파악하고 가상의 스트라이크 존에 공이 들어왔는지 벗어났는지를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주심에게 전달되고 주심은 트랙맨의 판정을 따라 외칩니다. AI 심판은 공의 궤적을 포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선수의 움직임을 분석하고 점수를 매기기까지 하는데요. 국제체조연맹은 2019년 세계선수권대회에서 AI 판정 시스템을 선보였습니다. 3D 레이저 센서로 1초에 230만 번 레이저를 쏴 선수의 움직임을 기록한 뒤 데이터베이스 자료와 비교해 기술 점수를 매깁니다. 공중에 떠있는 체조 선수의 관절 각도를 포착하고 180km가 넘는 서브의 인앤아웃을 판정하며 공의 3차원 위치를 측정하는 등 AI 심판은 인간의 동체 시력과 공간 지각 능력을 가볍게 뛰어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실제 경기에 AI 심판을 도입 안 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를 반대하는 여론도 있습니다.
AI 심판 반대론자의 첫 번째 주장은 오심도 경기의 일부분이라는 것입니다. LA 다저스의 데이브 로버츠 감독은 비록 오심이 나오더라도 그러한 인간적인 요소가 야구의 특성이라고 말하며 AI 심판 도입에 반대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인간의 불완전함이 인간다움의 핵심이고 그로 인한 예측 불가능함이 스포츠의 특성이라는 조금은 낭만적인 주장인데요. 하지만 그러한 예측 불가능함의 피해는 고스란히 선수들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현역 선수들은 AI 심판이 인간보다 정확한 판정을 내린다면 도입 안 할 이유가 없다며 이를 환영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2018년 메이저리그 심판은 무려 24,294번이나 볼 판정 오류를 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심이 게임의 일부분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대론자의 두 번째 주장은 AI 심판으로 인해 재미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메이저리그 심판이었던 에미 대시포드는 홈팀이 7점 차로 지고 있을 때 AI 심판은 경기장 분위기를 파악하지 못할 것이며 때문에 경기를 재밌게 이끌어가려는 심판의 노력도 따라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야구뿐만 아니라 여타 스포츠에서 심판이 홈팀에 유리한 판정을 하는 모습은 쉽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심판의 의도적인 판정은 실력과 무관하게 홈팬이 응원하는 선수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데요. 왜 들고 나왔을까요? 승리의 가치는 떨어질 뿐더러 패배팀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 또 제가 핸드볼을 했다는 게 솔직히 지금 부끄럽네요, 되게. 물론 VAR 챌린지와 볼 판정 딜레이로 인해 재미가 반감되는 건 명백한 사실이지만 기술의 발전으로 판정 시간이 단축된다면, 즉 호크아이 라이브처럼 실시간 판정이 가능해진다면 해결된 문제로 보여집니다. 반대론자들은 AI 심판의 정확도에도 의문을 품는데요. 호크아이 기술의 오차 범위는 3.6mm밖에 나지 않으며 트랙맨 시스템은 타자 신체 사이즈와 스탠스를 인식하여 매번 맞춤 스트라이크 존을 생성하고 최저 AI 판정 시스템은 경기 전에 선수들의 신체를 스캔하여 판정 정확도를 높인다고 합니다. 물론 배터리 문제로 판정이 딜레이되거나 기계 오류로 판정 리뷰가 누락되고 간혹 의문이 드는 판정이 나오기도 하지만 한 시즌에 24,294번이나 오심을 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기술의 급진적인 발전에 언택트 문화가 촉매제가 되어 로봇 심판 도입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하지만 AI 심판이 아직 발들이지 못한 미지의 심판 영역이 있는데요. 바로 신체 접촉 파울입니다. 선수들이 서로 부딪히고 밀고 잡아당기는 와중에 파울을 불러야 할 텐데요. 모호한 판정 기준과 더불어 보이는 것에서 한층 더 들어가 선수의 의도를 파악하는, 즉 주관적인 판단이 필요한 영역이라 AI 심판이 인간 심판을 대체하기란 어려워 보입니다. 컨택트 스포츠 말고도 피겨스케이팅과 체조와 같은 예술 점수를 매기는 종목과 복싱, 유도와 같은 투기 종목에서 AI 심판이 인간 심판을 대신하는 것도 쉽게 상상이 가지 않는데요. 물론 당장은 말이죠. 표정을 읽고 감정을 분석하는 기술이 날로 정교해지며 선수 장비에 심어진 센서가 기록하는 정보도 다채로워지고 AI 기술이 파악해내는 경기, 판정 패턴들도 점차 늘어가고 있으니 10년 안에는 모든 종목에서 AI 심판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10년 후에는 인간 심판은 사라질까요? 경기에 중요한 판정을 하지 않더라도 선수들 간의 갈등을 중재하고 경기에 물리적으로 개입하며 경기장에 여전히 모습을 드러낼 것 같은데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스포츠 그 너머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비욘드 스포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잠시만요. 예. 스포츠 심판에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논쟁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정보통신 기술들이 발전을 해나가면서, 도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근데 최근에, 세계 그 테니스 협회에서 전면적으로 호크아이를 다 모든 대회에 도입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몇 개월 전에. 그러니까 이만큼 기술의 발전의 속도만큼 스포츠 경기의 환경도 같이 변화를 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한 부작용들은 아까 그 영상에서도 이야기가 되어졌지만 사람이 그 부작용을 보완해 나가는 그런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스포츠 심판은 예전에 한 10년 전에 인공지능이 도입이 되면 가장 먼저 없어질 직업 중에 세 번째 직업, 변호사도 있고 여러 가지 직업군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세 번째 98%였던 것 같아요. 98% 이상 스포츠 심판 사라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러 가지 논쟁들도 있지만 인공지능이 할 수 없는 그런 심판의 영역들을 사람이 그 구멍을 메꿔줘야 되는 그런 이제 그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심판이라고 하는 직업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발전해 나갈 것이다라는 것이 현재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요 내용은요,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아시죠? DDP. 요거는 제가 그냥, 이제 저희 회사에서 시스템을 구축을 했던 사례인데, 요게 상당히 좀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가지고 왔어요. 어린 자녀가 있는 분들은 이 디키디키라고 하는 놀이터를 아실 수도 있는데, 이 디키디키 놀이터의 되게 특징이 뭐냐면요. 아이들이 이제 실내 놀이터에 들어갈 때, 손에다가 이렇게 스마트 밴드를 착용을 시킵니다. 스마트 밴드를 착용을 시키면, 실제 한번 가보시면 엄청나게 넓은 실내 놀이터예요. 디키디키 놀이터라고 하는 곳이. 여러 개의 그 놀이존들이 이렇게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놀이존마다, 컨셉이 있어요. 그리고 놀이존의 특성들이 있습니다. 이 컨셉과 특성은 누가 만들었냐면, 심리학자, 아동학자, 사회학자, 통계학자, 이런 유수의, 국내 학자들이 다 모여서 그 놀이존의 컨셉과 특성들을 발굴하고 만들어낸 다음에 아이들이 그 놀이존을 이용을 하게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아시겠지만 한 놀이존에서만 노는 게 아니고 여러 놀이존들을 이동을 해가면서 놀게 되죠. 그리고 특정 놀이존에서 또 오래 머물거나 특정 놀이존에서 좀 짧게 머무는 행동들을 보입니다. 자, 이러한 행동 패턴을 분석을 해서 특정 아이의 그 성향을, 이 아이는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 아이입니다라고 하는 레포트를 만들어서 놀이가 끝나고 이제 그 부모가 아이를 데려갈 때 그 부모에게 그 레포트를 오른쪽에 보시면 예전 레포트의 이제 형태이긴 한데 이 레포트를 전달을 해줍니다. 그럼 부모들이 엄청 좋아하죠. 예, 우리 아이의 특성이 이런 특성들을 갖고 있구나. 그래서 이 아이의 특성에 따라서 아이의 어떤 육아라든지 교육을 그 방향에 맞게. 그래서 이 놀이존이 되게 실험적으로 실행이 됐지만 지금 여러 관공서에 도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디키디키라고 하는 회사는 서울시가 직접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그만큼 공공관공 이런 시설 지자체에서도 이런 첨단 기술, 아이들의 놀이터에도 적용될 수 있는 이런 첨단 기술에 대한 관심들이 상당히 많고, 시청이나 이런 곳에 이런 이런 특이한 놀이터들을 도입하기 위해서, 설치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기 위해 소개를 해드렸고요. 자, 프롤로그는 여기까지 말씀을 좀 드렸고요. 자, 이러한 그 시대의 어떤 흐름들, 그 변화들, 그리고 첨단 기술들이 스포츠와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전체적인 변화와 발전의 양상 속에는 지금 보시는 화면과 같은 주요한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기술들이 저와 같은 이제 형태로 포진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데이터라고 하는 그 의미 있는 데이터를 사물 인터넷을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그 수집된 데이터의
양과 속도를 일반 데스크 PC나 이런 서버에서는 감당하기 힘들고 클라우드라고 하는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클라우드 서버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수집을 하고 그 수집된 데이터를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이용을 해서 분석을 한 다음에 고도의 딥러닝 기술을 이용을 해서 인공지능이 통찰력을 제공을 하면 그것이 다양한 분야의 서비스로 구현되는 형태의 이러한 메커니즘이 아까 말씀드렸던 프롤로그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사례들을 만들어내는 이제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이제 스포츠 경기라든지 훈련 분야, 뭐 관람 분야, 관광, 뭐 여러 가지 분야들, 스포츠 관련된 분야들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보여드리고 있지만, 조금 있다가, 이런 메커니즘이, 다른 분야에서는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런 ICBA, ICBM, IoT, 클라우드, 빅데이터, AI 또는 모바일. 이 기술들이 스포츠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사례를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2014년에 미국의 아디다스에서 스마트 볼을 마이코치라고 하는 서비스를 출시를 합니다. 이 스마트 볼은 그 볼 안에 6개의 그 센서 축을 내장을 시켜서 축구를 하는 선수들의 공을 차는 그 어떤 강약 또는 공이 이제 공중으로 날아갈 때의 어떤 스핀 그리고 궤적, 볼의 스피드 이런 것들을 6축 센서를 이용을 해서 이제 수집을 하죠. 그 수집된 데이터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메커니즘을 이용을 해서 클라우드 서버로 올라가고 클라우드 서버에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사용자의 앱 화면에 표출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일반 선수들뿐만이 아니라 일반인들조차도 혼자서 코칭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든 제품이에요. 네. 자, 이런 것들이 실시간으로 일어나는 현상을 영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Get ready to unleash your best game. This is the MyCoach Smart Ball. This latest innovation from Adidas coaches you to kick like a pro. Pinpoint your foot strike. Know the power of your kick. See the effective spin and the flight path to become a master of dead ball kicks. Get game. Improve yourself and share your results. Match pro level kicks and perfect your performance. 저 점선은 이제 그 적정한 공의 방향, 궤적을 이제 표시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선수가 이제 공을 차는 선수가 그 타격 포인트, 공의 어떤 부분을 차고 어느 정도의 힘을 들여서 공을 차야 될지에 대한 코칭을 해주는 그런 이제 마이코치 시스템이라는 이름으로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요 제품은 지금도 그 직구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구매를 할 수 있는데 좀 비싸요. 예, 많이 비쌉니다. 그래서 아직 저희가 실제 구입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제품들이 있다. 근데 이게 이제 축구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농구라든지 배구, 뭐 탁구 이런 이제 주요 구기 종목의 유사한 서비스 제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농구 같은 경우에는 윌슨 X 커넥티드라고 하는 회사에서
농구 스마트볼을 만들어서 지금 보셨던 아디다스의 마이코치 시스템과 유사한 제품을 만들어서 시범 서비스를 지금 하고 있고 상용화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음은 이제 스포츠 로봇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스포츠 로봇의 대표적으로 골파고라고 하는 일명 골파고. 메시라고 하는 선수는 다들 알고 계시죠? 축구 천재의 이제 메시, 아르헨티나의 축구 천재 메시. 이 메시가 실제 이 골파고 스포츠 로봇하고 골을 넣는 그런 이제 시도를 합니다. 메시가 골을 차면 그 속도가 한 130km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평균. 엄청나게 빠른 속도의 볼이 이제 골대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 골파고가 메시의 그 강속구를 대부분 다 막아냅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골을 넣는 그런 이제 이변이 있었던 적이 있었고요. 가운데 있는 엘드릭이라고 하는 그 로봇은 골프 로봇입니다. 일반 아마추어들이 홀인원을 하는 그 가능성, 그러니까 비율이 샷을 쳤을 때 한 12,000분의 1의 가능성으로 홀인원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평균. 그리고 프로골퍼의 경우에는 3,000분의 1 정도의 가능성으로. 근데 이 엘드릭은 단 5번 만에 홀인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엄청난 이변으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그래서 이제 바둑에서는 알파고, 골프에서는 엘드릭 이런 말이 나돌 정도로 유명한 로봇이고요. 다음에 이제 아길러스라고 하는 로봇인데 탁구 로봇입니다. 이 아길러스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로봇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독일에서 만든 것이고요. 이 아길러스가 티모볼이라고 하는 독일 탁구 선수와 경기를 이제 하게 됐는데 누가 이겼을까요? 선수가 이겼습니까? 사람이 이겼습니다. 결국은 사람이 이겼는데 11대 9로 간신히 이겼어요. 예. 이 티모볼이라고 하는 선수는 전 세계 그 랭킹 한 9위 정도? 유럽에서는 1, 2위를 다투는 아주 세계적인 선수입니다. 근데 이 선수와 아길러스라고 하는 로봇과 경기를 시켰더니 간신히 이 아길러스를 이기는 그런 이제 현상이 나타난 거죠. 이 스포츠 로봇들의 활약은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의 일들입니다. 주로 이제 미국, 독일, 유럽 이런 나라들에서 시도들을 한 것들인데 그러면 지금 10년이 지난 지금에 있어서는 엄청난 기술의 발전들이 이루어졌겠죠. 자, 다음은 스마트 기기, 그러니까 운동화와 이제 그 의류에 사물 인터넷 센서를 탑재한 사례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기에는 운동 용품에 센서를 달려면 이게 이제 센서가 되게 예민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파손이 될 염려가 있고, 그리고 이제 센서에 배터리를 또 탑재해야 되는 또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터리가 고장나는 경우도 있고, 운동을 하다 보면.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수명, 센서의 수명, 이런 것들 때문에 대부분, 몸에 부착을 시키거나, 제품의 기기에, 이렇게 탈부착 방식으로, 달아서, 운동 데이터를 수집하는 형태로 진행을 했었는데, 이런 것들이 운동하는 사람들한테 되게 거추장스럽고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 센서를 아예 제품을 만들 때, 아까 스마트볼 보셨지 않습니까? 제품을 만들 때 아예 그 제품에 인베디드를 시켜서, 내장을 시켜가지고, 이 센서가 파손되거나, 배터리가 고장나는 그런 현상들을 최소화하는 기술들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화 같은 경우도, 운동화를 보통 사면 한 몇 년 정도 신는지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뭐 한 3, 4년 정도 신는 것 같습니다. 그 3, 4년 동안 그 수명을, 이 배터리의 수명도 동일하게 만들어서 거의 반영구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기술들이, 지금 현재,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스포츠 경기 분석, 첨단 기술이 적용된 스포츠 경기 분석에 대해서, 종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스포츠 경기 분석을 이제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스포츠를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나 이벤트들을 탐색하고, 관찰해서, 이것을 분석을 해서, 인사이트를 제공해 주는 것까지, 일련의 어떤 프로세스를 스포츠 경기 분석이라고 정의를 한다면, 이 스포츠 경기 분석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 기술의 발전과 함께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 좀 말씀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맨 왼쪽에 보시는 화면은 아시는 분 많으실 걸로 예상이 되는데, 통계 기법을 활용한 세이버 매트릭스라고 하는 통계 기법 그 분석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선수들의 동작이나 결과, 기록들을 통계 기법을 이용을 해서 분석을 하고, 그 통계 기법에 의해서 나온 데이터를 선수를 기용하거나 또는 선수들을 배치하는데 이용을 했던, 그래서 이제 소설이나 영화로 잘 알려진 머니볼이라고 하는 실제 있었던 일이죠. 네, 오클랜드 팀을 이제 포스트 리그전으로, 그러니까 원래 되게 이제 꼴찌 팀이었던 그 팀을 포스트 시즌에 계속 올릴 만큼 이제 성과를 냈었던 그런 기술이 세이버 매트릭스라고 하는 통계 기법을 활용한 스포츠 경기 분석 방법론이었습니다. 자, 그 이후에는 이제 ICT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영상을 이용한 객체 추적 기술이 등장을 합니다. 이 영상을 이용한 객체 추적 기술은 좀 전에 제가 그 스포츠 용품에 대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수들이 이제 스포츠 경기를 하거나 훈련을 할 때 순수하게 카메라로 영상을 수집을 해서 분석을 하는 사례이기 때문에 선수들의 어떤 움직임이라든지 경기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영상의 그 분석 기술이 지금 나날이 발전을 하고 있는데, 초기의 영상 분석 기술은 선수들의 움직임의 쉐이프, 그러니까 몸의 움직임의 형태를 분석을 해서 이 동작이 어떤 동작인지를 분석해내는 기술이었다면, 지금은 그러니까 선수의 관절값, 스켈레톤 정보만을, 그러니까 관절값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몸에 있는 관절의 XY 좌표값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XY 좌표값만 추출을 해내는 거죠. 그 추출을 해내서 이 선수가 어떤 지금 행동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의 힘으로, 어느 정도의 각도로 그 플레이를 하고 있는지, 이거를 분석해내는 게 바로 요즘 많이 하고 있는 비전 기반의 영상 객체 추적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이제 그 인공지능을 또 이용을 해서 뭐 텍스트 마이닝이라든지 뭐 연관도 마이닝 또는 선수 간 유사도 분석,
이런 이제 그 기술들을 도입을 해가지고, 선수들의 그 경기 상황을 분석하는, 그런 기술들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기술들을, 적용한 그런 이제 스포츠 경기 분석 시스템을 한 3가지 정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IBM의 슬램 트래커인데요. 이 IBM은 아까 그 파리올림픽에서도 이제 맹활약을 했는데, 이 IBM이 스포츠 경기 분석에 대단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제품들도 많이 출시를 하고 있고, 이 IBM의 슬램 트래커는 테니스에 적용된 시스템인데, 선수 한 명당 한 5년에서 한 10년, 길게는 10년 정도의 데이터를, 한 4천만 개 정도의 데이터를 수집을 합니다. 수집을 해서 이 선수가 경기에 임하는 그 타이밍에 당신은 이러이러한 점들을 유념해서 경기를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인사이트를 3가지 임무를 부여를 하는 그런 이제 시스템인데, 여전히 지금 테니스 대회에서는 사용을 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다음은 이제 다트PC라고 있는 이제 스위스에서 만든, 이거는 그 영상 기반의 스포츠 경기 분석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영상 중에서도 슬로우 모션을 통해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그 수집된 영상 슬로우 모션을 통해서 선수의 움직임을 분석해내는, 그래서 앱이나 태블릿 PC를 통해서 코치진에게 인사이트를 제공해주는 사례가 바로 다트PC이고요. 다음은 이제 삽의 그 매칭 사이트라고 하는 스포츠 경기 분석 시스템인데, 이 시스템이 만들어진 계기는 2014년인가요? 그 브라질 월드컵에서 독일이 이제 우승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우승을 하기 전에 독일 축구 대표팀의 감독이 그 IT를 전문으로 하는 그 삽의 그 CEO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우리 그 독일 대표 축구팀의 경기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그 첨단 기술이 적용된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 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걸 계기로 해서 이 삽이 어떻게 그 선수들의 데이터를 수집을 하냐면, 이제 먼저 골키퍼는, 양 어깨, 그리고 손, 그리고, 무릎에 총 6개의 센서를 이제 부착을 하게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일반 그 선수들은, 어깨 2개와 무릎에 2개, 총 4개의 센서를 부착을 시켜서 모든 훈련의 전 과정에 데이터를 수집을 합니다. 아까도 그 IBM의 슬램 트래커의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이 삽의 매치 인사이트의 경우도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수집을 하는데, 1분에 한 약 12,000개 정도, 한 선수당 한 12,000개의 데이터를 수집을 하면, 축구 경기 90분이잖아요? 90분의 경기 동안에 약 한 5천만 개의 데이터를 수집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첨단 기술을 이용을 해서 이러한 여러 가지 통찰력을 얻고 인사이트를 얻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전제돼야 될 것은 엄청난 양의 데이터, 인공지능이 이해하고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가 전제되어야만 이러한 첨단 기술 기반의 시스템들이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와 같은 사례로 삽의 매치 인사이트가 브라질 월드컵 이전에 그 훈련 데이터들을 수집을 해가지고 코치진에게 인사이트를 제공해 줌으로 해서 브라질 월드컵 때 독일이 우승을 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렇게 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스포츠 적용 사례에서 가상현실에 어떻게 스포츠 현장에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의 그 넥스트 VR이라고 하는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은 특히 이 가상현실에 특화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이 지금 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이 가상현실은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현실 세계가 없는 거죠. 제가 보고 있는 화면이 모두 다 가상의 현실에서 집 안의 거실에서 마치 내가 경기장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을 갖게 한다든지, 또는 내가 실제 게임에 참여하는, 스포츠 게임에 참여하는 그런 경험을 갖게 한다든지 하는 데에 가상 현실 기술, VR 기술을 이용을 합니다. 다음은 이제 구글이 이 증강현실이라고 하는 기술을 이용을 해서 구글 글래스라고 하는 안경을 만드는데요. 지금은 이제 단종이 된 걸로 알려져 있지만, 이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제품이었기 때문에 제가 좀 간략하게 그 관련된 영상을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Okay, sure. Life's a race. But since when is it about coming first? It's not about her, or him, or... yeah. This is about you. 안경이 이제 구글에서 만든 구글 글라스 있고요. You're at the starting line. See, this is your race. Let's go. Improve yourself. 하고 있는데 Challenge yourself. 여러 동료들이 같이 뛰는 그런 현상을 느끼게끔 해주고 있습니다. Always wanted to try that. 심지어는 좀비들이 쫓아와서 Push yourself. 같이 그 경기력을 Test yourself.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가상의 화면들을 보여주게 되고요. Be 실제 yourself. 화면들의 저와 같은 데이터, 스피드라든지 That is crazy. 방향이라든지 이런 데이터들이 Race yourself. 증강현실의 기술로 보여지도록 만드는, She gets it. 네, 구글의 글래스의 사례였습니다. 지금은 이제 SSG 팀으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예전에 그 SK 팀이 있었죠. 프로야구에. 이제 SK텔레콤 그 프로야구 팀이 이제 본 그 야구장이 인천의 그 SK 행복드림 구장이었습니다. 이 행복드림 구장에 SK텔레콤이 5G 통신 기술을 이용을 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기술 서비스를 시연을 했는데, 경기를 보면서 전광판이나 또는 본인이 갖고 있는 모바일을 통해서 선수들의 어떤 그 기록, 그리고 데이터,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하고, 심지어는 그 본인이 이제 경기를 관람하는 도중에 화장실을 좀 갔다 온다든지 볼일을 보고 다시 돌아올 때 내비게이션을 해주는 그런 기술을 시연을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첨단 기술은 단지 선수들과 심판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반적인 스포츠 서비스를 향상시키는데 이런 그 스포츠를 관람하고 스포츠를 즐기는 일반인들에게까지 재미를 선사하는 그런 가치를 지금 이제 그 선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 실제 학교 현장에 도입된 이 사례는 2016년도에 옥수초등학교에서 지금 그 벌어지고 있는 현상인데요. 요즘 이제 날씨라든지 미세먼지에 대한 이슈들이 많잖아요. 공간에 대한 이슈들도 있고, 그래서 학교에서 체육 수업을 할 때 실외보다는 실내에서 체육 수업을 하는 거를 좀 지향을 합니다. 이 실내에서 그 체육 수업을 하기 위해서 가상현실 기술을 이용을
하는 실제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시는 거고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시작이 된 게 옥수초등학교에서 시작이 됐고, 지금 여러 개의 학교에 이런 가상현실 기반의 체육 수업을 할 수 있는 실내 시스템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추세다. 자, 지금까지 스포츠에 적용된 사례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렸고, 지금 이제 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이 첨단 기술들을 구성하고 있는 기술의 요소들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사물 인터넷 기술이죠.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사물 인터넷 기술은 2000년도부터 2010년도, 2020년도 지금에 이르기까지 점차 이제 발전을 거듭을 해오면서 인터넷과 이동통신망을 이용을 해서 초기에는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는, 그러다가 사람과 사물이 연결되는 것으로 발전을 하고, 이제는 만물이 다 연결되는 시대가 돼서 이제 그 인터넷과 이동통신망의 그 활용도가 높아지는 그런 시대에 지금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제가 그 책을 읽다가 인터넷과 이동통신의 개념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페이지라고 좀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그 몰래 사진을 찍어가지고 지금 이 발표 자료에 넣은 건데요. 여기에 보면 공진화라고 하는 개념이 나옵니다. 공진화라는 개념에 대해서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공진화라고 하는 개념은 이제 아시는 분 계시겠지만, 그러니까 다윈의 종의 개념, 종의 기원이라는 책에서 나오는 개념인데, 단편적으로 이제 숙주와 바이러스의 관계, 그러니까 하나의 종과 또 다른 종이 같이 서로 상호 협력을 통해서 서로 발전해가는 그런 현상을 공진화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 이동통신이 이루어지기 위한 하나의 망을 의미를 하고, 이동통신이라는 개념은 인터넷의 그 망에 실질적으로 통신이 일어나는 어떤 현상을 일컬어서 이동통신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이제 인터넷과 이동통신의 발전을 통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과 사물과 공간이 연결되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 조금 이따가 이제 클라우드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공간의 제약도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죠.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클라우드 기술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우리가 보통 사진 같은 거 찍으면 모바일에서 바로 네이버 클라우드나 구글 클라우드 사진이 등록이 되죠. 그리고 계정만 있으면 어느 PC든 어느 장소에든 동일한 프로그램을 돌릴 수 있는, 나에게 맞춤형 상황이 그 PC 환경에 최적화되게 되게 나타나는 그런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물론 이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그 서버와 이제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요즘 환경 문제로 그 데이터 센터를 이제 각 지역마다 이제 유치를 반대하는 그 시위들도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긴 있지만, 이러한 이제 데이터, 그 하드웨어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서, 공간의 제약, 시간의 제약 없이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동일한 서비스와 동일한 데이터를 접할 수 있게 됐다. 이제 빅데이터 기술이죠. 빅데이터의 특징을 세 가지로 요약을 하면, 하나는 이제 데이터의 양. 그 양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몇천 건, 몇만 건이 아닙니다. 빅데이터로 하기 위해서는 수십만, 수백만, 수천만 데이터를 정도는 돼야만 빅데이터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그 데이터의 양이라고 하는 볼륨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데이터가 수집되는 수집 속도 또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수집의 속도, 벨로시티가 또 하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데이터의 다양성, 버라이어티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그 빅데이터의 그 특징을 세 가지로 요약을 하면 3V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3대 특징을 가지고 있었을 때 빅데이터라고 부를 수가 있고, 이런 빅데이터와 관련된 분석 솔루션들이 지금 인터넷에 엄청나게 많이 나돌고 있습니다. 무료로. 그래서 사실 우리가 데이터만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얼마든지 빅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고, 그 분석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환경에 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이죠. 요즘 기승전 AI라고 할 만큼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되지 않는 분야가 없을 정도입니다. 즉, 인공지능 기술은 앞으로 기반 기술, 기반 산업, 필수 산업이 될 거다. 그래서 인공지능 기술이 들어가지 않는 분야가 없을 것이고, 인공지능 기술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는 서비스는 없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공지능의 성능을 높이는 데 필요한 3대 요소가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가 인공지능이 그 학습할 수 있는 학습 데이터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그 알고리즘이 필요한데, 보통 이제 모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알고리즘도 역시 인터넷을 검색을 하면 엄청나게 많은 모델들이 나돌고 있습니다. 뭐 심지어 오픈 AI에서 생성형 AI 모델을 오픈을 해놨잖아요. 그래서 그 오픈된 모델을 가지고 알고리즘을 이용을 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컴퓨팅 파워라고 해서 요즘 이제 그 엔비디아의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 하드웨어의 그 파워가 되게 중요합니다. 단적인 예로 우리가 그 챗GPT에 그 프롬프트를 입력을 해서 답을 얻잖아요. 그 답을 얻을 때 그 행위를 3번 정도 반복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약 500ml 물이 증발을 해버립니다. 그만큼 엄청난 양의 에너지가 필요한 게 바로 인공지능 기술이에요. 자, 그리고 이렇게 보면 인공지능 기술만큼이나 친환경적이지 않은 기술이 없다. 환경을 파괴하고, 그래서 환경론자들은 인공지능을 반대하는 입장에 많이 서 있습니다. 단지 윤리적인 측면 때문에만이 아니고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인공지능 기술이 엄청나게 부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은 부정하기가 어려워요. 자, 이렇게 부정적인 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삶의 편리함과 가치를 주기 때문에 인공지능 기술을 버릴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부작용들을 극복해 나가면서 긍정적인 부분들을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 나가야 된다. 윤리적인 문제를 포함을 해서. 다음은 이제 그 5G 통신 기술에 대한 발전이고요. 이제 4G가 75MB, 초당 75MB를 통신할 수 있는 그 기술이라면 5G는 1GB입니다. 1GB가 계산을 하면 1024MB니까 4G 대비해서 5G는 한 10배 정도 빠른 속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이미 이제 6G 넥스트 이제 제너레이션 그 시대의 통신 기술이 지금 시범 단계에 있는 상황이라 5G보다도 훨씬 빠른 통신 기술이 나올 겁니다. 이 통신 기술이 아주 중요한 것이 아무리 좋은 데이터, 아무리 많은 데이터, 그리고 좋은 어플리케이션 서비스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통신 기술이 받쳐주지 않으면 서비스가 되지가 않습니다. 인공지능 기술도 성능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 통신 기술이
첨단 기술의 가장 근간이 되는 그런 기술로 이제 부각이 되고 있고요. 자, VR, AR 오른쪽 맨 끝에 화면은 MR인데요. 이 VR과 AR과 MR을 좀 혼돈하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VR은 그야말로 현실 세계에는 없는 거고 가상현실로만 존재하는 거를 이제 VR, 버추얼 리얼리티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AR은 현실 세계의 현실 세계를 바탕으로 해서 가상의 데이터와 가상의 현실이 부가적으로 나오는 그런 이제 어그멘티드 리얼리티가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MR의 경우는 믹스드 리얼리티가 돼서 가상현실과 현실 세계가 아주 조화롭게 혼합되는 그런 기술을 MR이라고 합니다. 요즘은 XR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HMD라고 해서 헤드 마운티드 디바이스를 쓰거나 그 가상현실의 그 글래스를 썼을 때 가상현실과 혼합현실을 같이 이용을 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XR 서비스가 출현을 해서 지금 이제 시중에 이미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그 기반 기술들이 VR 기술, AR 기술, MR 기술이다. 산업혁명적인 관점에서 이제 4차 산업혁명 너무나 많이 들으셨을 거고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표하는 기술들이 지금 시대를 바꿔놓고 있고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기술의 속도를 느끼고 있고 세상이 변화되는 모습들을 우리는 느끼면서 살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속성, 특징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3차 산업혁명과 4차 산업혁명의 그 키워드는 디지털입니다. 동일하게 디지털입니다. 왼쪽에 보시는 이 화면이 뭔지 이거 애플에서 1984년도 1월 달에 출시했던 매킨토시입니다. 매킨토시 이 PC는 그 데이터를 처리하는 양이 16비트하고 32비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이 매킨토시는 특정, 그 기능, 아이콘이라든지 메뉴, GUI에 특화된 이런 기술로 만든 최초의 이제 애플에서 만든 최초의 그 PC, 개인용 PC인데, 너무나 제한된 그 기능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서, IBM이 만든 PC에 밀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짧은 인생을 마감하고,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의 디지털은, 인간이 하고자 하는 일에 도움을 주는 특정 분야에, 매킨토시 같은 경우에는 출판 쪽에 특화된 그런 이제 그 PC로 활용이 됐는데, 서포터로서의 개념으로서 그 디지털 의미를 하게 되고요. 오른쪽에 모든 애플의 생태계를 보여주고 있는데, 어느 한 서비스를 이용을 하려면 다른 서비스와 연관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월가든 정책을 쓰고 있는 게 애플의 생태계 정책이죠. 그래서, 어느 하나의, 이제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그 애플이 갖고 있는 여러 개의 그 관련 유관, 생태계 서비스를 다 이용을 해야만, 그래서 이렇게 개별적으로 다른 서비스들을 파편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애플의 생태계에 속해 있는 모든 서비스들을 이용을 해서 하나의 가치를 만들어내는 생태계, 즉 모든 걸 가능하게 만드는 디지털, 이네이블러로서의 디지털이 바로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디지털, 의미하는 디지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전에는 한 가지만 잘하면 장인정신이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한 가지만 잘하면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생존할 수 있었어요.
노키아 같은 경우도 1900 후반에 한 13년 동안,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에 13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전 세계 피처폰 시장 점유율이 1위였습니다. 근데 지금 통신 네트워크, 이제 스마트폰 시장에 아예 들어갈 수가 없는 상태가 됐죠. 모토로라 같은 경우도 뭐 무전기라든지 피처폰으로서 되게 유명한 회사였는데 결국에는 구글의 인수가 돼버렸습니다. 후시필름도 마찬가지고요. 변화하는 시대에 따라가지 못하고 그 속도에 맞춰갈 수 없고 신기술을 계속해서 도입하는 도전하는 정신이 없으면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바로 지금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앞으로의 생존을 대표하는 전자상거래 전 세계 1위 아마존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검색 구글, 필립스, 테슬라는 이번에 대통령 미국 대선에서 엄청난 공을 세워서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 기업들은 끊임없이 신기술을 도입을 하고 개발을 하고 자체적인 개발이 안 되면 M&A를 통해서 계속 이제 변화를 해나가는 그런 대표적인 기업들이고 이 기업들이 세계 산업의 헤게모니를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들의 특징들이 바로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끊임없는 기술 개발에 노력을 하는 회사들이다. 이 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의 이 시대를 대표하는 기업들이다. 그래서 생존의 방식이 그만큼 그 방향성이 바뀌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동차가 한번 업그레이드가 되려면 몇 년이 있었어야 했습니다. 여기 좀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 좀 그랜저, HG, IGG 이게 한번 업그레이드 되려면 한 3년에서 4년 정도 시간이 필요했어요. 근데 지금은 자동차를 업그레이드를 하려면 소프트웨어만 업데이트를 하면 자동차의 기능들이 싹 바뀌어질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관이야 동일하겠지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를 하면 실시간으로 자동차를 개선해낼 수 있다. 이제 그런 리얼타임 시대에 살고 있다. 이거는 하드웨어를 소프트웨어가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자동차 관련해서 무슨 사고죠, 그게? 사고 많이 일어나잖아요. 네, 급발진 사고. 이 급발진 사고가, 저 개인적으로는 급발진 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은, 요즘 나오는 자동차들이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이에요. 소프트웨어는 반드시 에러가 있습니다. 오토바이를 타면 반드시 사고가 나듯이 소프트웨어는 오류와 버그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는 없다가도 계속 업데이트를 해나가고 이런 과정에서 에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급발진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네, 그거를 전제로 해서 그런 상황들을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범위의 측면에서도 어떤 특정 산업 분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생산 분야라든지 자동차, 금융, 가사 여러 가지 우리가 살고 있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세상의 전 분야를 이 ICBM 이거 무슨 북한의 미사일 이름하고 좀 비슷한데 ICBM과 인공지능 기술이 바탕이 돼서 근간이 돼서 세상을 다 바꿔놓고 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 ICBM과 AI 기술이 놀라울 만큼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속도로 또한 빠르게 진화하고 발전하고 있다. 그럼 세상도 그만큼 빠른 속도로 바뀌겠죠. 자, 그런 세상에 살고 있다는 점을 자각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간이 좀 많이 흘려서
이 교육 분야하고 구매 분야에 대한 영상은 스킵을 좀 하겠습니다. 결론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제 드리고자 했던 말씀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기술의 속도가 빨라도 너무 빠른 이 시대에 스포츠 분야에는 또 어떻게 변화하고 발전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고 사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오늘 강연을 했는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태도와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가. 저는 이거는 뭐 아카데믹한 분야에 계시는 분들만의 이슈는 아닌 것 같고요. 우리 일반인들도 이 데이터의 시대에 필요한 이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데이터와 매우 친숙해져야 된다. 그래서 데이터를 읽을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데이터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꾸준히 길러야 된다. 그 두 번째는 그 읽고 이해하고 활용했던 데이터를 이용해서 어떠한 가치와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응용력과 창의성을 길러내는데 우리의 모든 교육이 거기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이연서 주장을 합니다. 그 이유가 우리가 AI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사람화되어 가고 있죠. 이제는 사람의 두뇌 수준이 아니라 두뇌를 뛰어넘는 수준으로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 AI 기술과의 차별성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사람에게만 있는 응용력과 창의성, 이 부분이 AI하고의 공존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만 강연을 마치겠습니다.